반갑습니다. 문견행 여러분.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성공한 CEO에서 위대한 인간으로 입니다. 이 책은 강철왕 카네기의 자서전으로 박상은님 옮김, 공병호 박사님 해제하였습니다. I wish to have as my epitaph. Here is a man who was wise enough to bring into his service men who know more than he. 앤드류 카네기. 자신보다 현명한 사람의 도움을 받을 줄 알았던 사람, 여기 잠들다. 100년 전 서거하신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공병호가 읽은 강철왕 카네기. 부와 성공을 넘어 사람의 길을 걸어간 강철왕.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벌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써야 하는가? 누구든지 이 같은 인생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면 앞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에서 그 지혜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강철왕을 왕으로 불린 앤드류 카네기이다. 그의 삶은 가진 것이 없는 젊은이들이 어떻게 부와 성공을 얻을 수 있는지, 평범한 직장인들이 어떻게 생애 반전을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이름을 어떻게 세상에 남길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준다는 점에서 성공하게 모범 사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카네기의 한평생은 잔잔한 감동과 아울러 생에 대한 도전과 용기 그리고 지혜를 주는데 전혀 손색이 없다. 부를 열망하라. 1835년 11월 25일 그는 스코틀랜드의 덤펌린에서 수동 직조업을 하던 아버지 윌리엄 카네기와 어머니 마거릿 모리슨 사이의 장남으로 태어난다. 수동식 직조기가 전기식으로 바뀌면서 아버지의 사업과 가게는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그때는 카네기가 13 무렵으로 사업의 실패와 이를 뒤따른 가난은 그에게 충격을 주었고 훗날 부유함을 위해 그가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결정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였다. 그는 가난이 자신에게 가져다 준 무형의 자산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다. 나는 가난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마지막 피륙을 대규모 제조업체에게 납품한 이후 힘든 나날이 이어졌다. 번저의 말처럼 비열하지도 비굴하지도 비천하지도 않은 아버지가 지상의 형제에게 일거리를 구걸해야 한다는 사실이 내 폐부에 찔렀다. 그때 나는 결심했다. 커서 어른이 되면 가족에게 이런 가난을 면해주겠다고. 그러나 카네기는 다른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매사에 낙천적이고 자신의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기회나 어려움조차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이를 선용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강점 위에 자신을 세워라. 카네기의 일생을 다루는 아동용 도서에 어김없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다. 카네기가 어렸을 때 친구들에게 토끼뿔을 모아오면 새로 태어나는 토끼마다 그
아이가 이름을 붙일 수 있게 해준 것이다. 이 일은 나의 조직력을 보여준 최초의 사건이다. 사실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무엇을 알거나 나 스스로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나보다 잘 아는 사람을 뽑았을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의 사업가적인 기질이 드러나는 유년기의 사건 가운데 하나인데 누구나 그렇듯이 카네기 역시 자신의 강점 위에 인생을 구축한 전형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다. $1 20센트의 기쁨을 기억하라. 직조업이 계속 쇠퇴하면서 결국 카네기 집안은 1848년에 덤펌린을 떠나서 이모가 정착하고 있던 미국의 피츠버그로 이민길에 오른다. 아버지 43살, 어머니 33살, 카네기 13살, 그리고 동생 톰이 5살 때의 일이다. 그러나 피츠버그에서의 초년 생활은 가난과의 싸움이었다. 카네기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서 힘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끔찍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타인의 신세를 지지 않기 위해서 그는 주급 $1 20센트를 받고 맨짐물 공장에서 얼레잡이로 일하게 된다. 이 일이 훗날 벌어들인 수백만 달러의 기쁨보다 더 큰 행복감을 주었다고 고백할 정도로 그에게는 대단한 일이었다. 근사한 미래를 기대하면 최선을 다하라. 존 헤이가 경영하는 공장에서 주급 $2를 받고 했던 일은 역겨운 냄새 때문에 무척이나 힘들었다. 하지만 카네기는 항상 큰 포부를 갖고 있었으며 이런 고난의 시간들이 자신에게 대단한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임을 굳게 믿었다. 카네기의 삶에서 참으로 감탄스러운 점 가운데 한 가지는 항상 자신의 삶에서 무슨 대단하고 근사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 굳게 믿었다는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하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 나는 인생이란 그래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다. 누가 처음부터 자신의 마음에 쏙 드는 일자리나 위치에 있을 수 있겠는가? 부족한 곳으로부터 시작하더라도 한 단계 한 단계 길을 만들어가는 그런 묘미가 바로 인생의 진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의 생생한 사례를 카네기의 삶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카네기는 항상 배움에 열중하였다. 그리고 그런 배움이 인생의 단계마다 그에게 측정할 수 없을 정도의 커다란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절박한 심정으로 기회를 바라보라. 그의 인생에서 하나의 전환점은 전신과의 만남이다. 1850년 초에 어느 날 저녁 아주 우연한 기회에 전신국 국장인 데이비드 브룩스는 호건 이모부에게 전보를 배달할 소년을 구해달라고 요청하게 된다. 인생에서 결정적인 기회는 이것이 기회요 하고 외치면서 오지 않는다.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꿔놓은 일을 심심찮게 목격하지 않는가? 그렇기에 사소한 일을 사소하게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카네기는 이렇게 말한다. 모든 것을 사소한 일로 여기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대범한 사람들이다.
누군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사소한 일쯤은 무시하라는 충고에 사소한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한 사람이 있었다. 젊은이들은 사소한 일에 신이 주시는 가장 훌륭한 선물이 담겨 있음을 알아야 한다. 1850년 마침내 카네기는 전기 기관을 작동시키며 앉아있던 어두컴컴한 공장 지하실에서 나와 신문과 펜이 있고 환한 햇빛이 들어오는 전신국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전신국에서 면접을 하는 과정을 보면서 나는 카네기의 진면목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회를 바라보는 카네기의 절박한 마음이었다. 카네기는 삶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기회를 이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며 비장한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카네기는 면접을 맡았던 브룩스 국장에게 자신은 이곳 지리도 잘 모르고 몸도 튼튼하지 않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고 말한다. 그러자 브룩스는 언제부터 나올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카네기는 필요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대답한다. 본문에서 카네기는 젊은이들에게 이런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의 상황이 젊은이들에게 참고가 될 듯하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를 붙잡지 못하는 것은 큰 실수이다. 일자리가 주어졌을 때 머뭇하다가는 무슨 일이 생겨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일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다. 장애물이 나오면 오히려 도전하라. 그렇게 해서 카네기는 본격적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 인생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다. 만일 그가 전신과 만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것을 사소하게 그냥 흘러 보내버렸다면 강철한 카네기의 인생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카네기는 절대 근성으로 일하지 않았다. 항상 남보다 나은 방법을 찾았고 이를 통해서 훗날을 향한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정보 배달부로 일하던 어느 날 카네기는 제임스 앤더스 대령이 자신의 장서 400권을 소년 노동자에게 개방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다. 하지만 육체 노동을 하지 않는 소년들은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카네기는 피츠버그 통신에 그런 조치가 부당함을 지적하는 기고를 하게 된다. 이 또한 기회 앞에 절박한 카네기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카네기는 400건의 장서를 통해 지식은 물론 후일 더 귀한 기회를 제공하는 문학적 소양까지 쌓을 수 있었다. 더욱이 이 경험은 자질과 재능 그리고 야망을 지닌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공공도서관 건립 프로젝트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기서도 나는 카네기의 또 다른 일면을 엿보게 되는데 모든 것을 도전적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이 걸어간 길이 아닌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데 헌신한다는 점이다. 기고가로서의 그의 모습은 당시로서는 도전이었지만 이후 그의 성공의 다방면으로 기여하게 된다. 배워라. 곧 기회가 찾아오리니. 카네기의 정보 배달부 생활이 1년쯤 되었다. 당시 대민 업무에서 총괄하고 있던 존 P. 글래스 대령은 가끔 자리를 비울 때마다 카네기에게 사무실 일을 맡기게 된다. 비록 다른 정보 배달부 소년들이 정규 업무에서 면제되는 카네기를 보고 분개했지만 카네기는 언제 어디서나
중요 지위의 사람들에게 그 업무 능력과 성실성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당시를 회상하면서 카네기는 사람이 무언가를 배우면 오래지 않아 그 지식을 활용할 기회가 오는 법이라고 말한다. 어느 날 아침 피츠버그 전신국으로 급해 보이는 메시지가 오고 있었다. 하지만 전신기사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받을 사람이 없었다. 카네기는 평소에 배워두었던 통신기술을 이용해서 처음으로 통신문을 받는 데 성공한다. 이 일을 계기로 그는 정보배달부에서 전신기사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마침내 17살 때 그는 전신기사로 승진한다. 나는 카네기의 일생을 통해 직업이란 단순히 일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항상 무언가를 배우고 익혀 새로운 것을 도전하면서 자신을 한 단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과정이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인생이란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항상 최선의 방법을 찾아라. 또 한 번 성공의 사다리를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카네기에게 찾아왔다. 펜실베니아 철도회사의 피츠버그 지부 감독관으로 있던 토마스 스콧의 스카우트 제의가 그것이다.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을 유심히 지켜본 스콧은 사무원 겸 전신기사로 카네기를 채용하게 된다. 1853년 그는 월급 35달러를 버는 사람으로 펜실베니아 철도회사로 옮겨가게 된다. 이곳에서도 그는 최선을 다해 자신의 기량을 발휘한다.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조차도 규정이 있는 대로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상황을 파악하고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런 몇 번의 시도를 통해 카네기는 펜실베니아 철도회사 사장인 존 에드거 톰슨과 같은 거물에게 조차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된다. 굵직굵직한 인물들과의 교부는 그에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고 그는 이를 이용해서 상당한 부를 축적하게 된다. 스콧이 승진하면서 카네기는 피츠버그 지부를 맡게 되는데 그의 나이 24살 1859년 때의 일이다. 이 일로 카네기의 연봉은 무려 1500달러로 뛰어오르게 된다. 한편 카네기는 침대차 사업과 키스톤 교량회사 유정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계속해서 부를 축적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계기는 역시 철강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1863년에는 키스톤 교량회사가 파이프 앤드 시퍼 회사를 합병하여 목재 교량 구조물을 대체하기 시작한다. 1864년 카네기는 곧 레일 공급이 부족하리라 예상하고 피츠버그시에 레일 제조 회사를 세운다. 그러던 중 1865년 마침내 그는 봉급자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톰슨 사장의 승진 제의를 거절하던 때를 회상하면서 카네기는 이렇게 말한다. 장차 큰 돈을 벌 생각인데 철도회사 직원의 월급만 가지고는 이 목표를 도달하기가 어려우며 그렇다고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날 밤 나는 잠자리에 누워 최고 재판소인 내 마음의 판결에 귀 기울였다. 끊임없이 트렌드를 읽어라.
회사를 떠난 이후 카네기는 몇 년 동안 교랑회사의 일에 전념하면서 시대의 새로운 트렌드를 읽기 위해 노력했다. 이때 눈길을 둔 분야가 바로 제철 산업이었다. 그가 몇몇 지인들과 힘을 합쳐 만든 강철 레일 회사는 1873년에 설립되었다. 카네기는 가까운 미래에 강철이 철을 대신하리라고 예상했다. 한마디로 철의 시대는 가고 강철의 시대가 도래했다. 고 생각한 그는 1886년 홈스테드 제강소를 합병하게 된다. 이 공장은 피츠버그의 주요 제강업체 대여섯 곳에서 연합하여 지은 것인데 후일 베세머 제강법에 의한 미국 최초의 거대한 평로를 가진 제강소로 발전하였다. 카네기는 피츠버그의 제강소를 중심으로 석탄, 철강석, 강석 운반용 철도, 선박 등을 하나로 묶는 거대한 대철강 트러스트인 카네기 철강회사, 이후 카네기 회사로 개칭을 설립하게 된다. 이 회사는 당시 미국 철강 생산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후 카네기는 66세가 되던 1901년에 이 회사를 4억 8천만 달러의 모건계의 제강회사에 매각하게 한다. 이를 통해 미국 철강 시장의 65%를 지배하는 US 스틸사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부자인 채로 죽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 그는 강철업의 장래를 밝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매각을 결정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부의 축적으로부터 부의 현명한 분배라는 과업을 실현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실업계에서 은퇴한 이후 18년의 여생 동안 부를 나누는 데 전력을 다했다. 카네기는 함께 고생했던 공장 근로자들을 위해 앤드류 카네기 구제기금을 설치한다. 이는 5% 금리의 저당 채권 400만 달러로 재해를 당한 사람들을 돕고 노후에 공공에 처한 사람들에게 소액의 연금을 지급한다. 또한 그 유명한 도서관 건립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뉴욕 공공도서관의 J.S. 벨링즈 박사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단번에 525만 달러를 내어 뉴욕에만 68개의 공공도서관 분관을 짓기로 하고 얼마 후에는 브루클린 지역에서 20여 개의 분관을 짓게 한다. 이후 그의 도서관 건립 프로젝트는 계속되어 영어권 국가에 총 2,509개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였다. 도서관 건립에만 5,600만 달러가 들어갔다. 1902년에는 5% 금리의 채권으로 1,000만 달러의 규모의 자금을 조성한 후 연구 및 조사와 발견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지식을 응용하여 인류의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워싱턴 카네기 협회를 설립한다. 또한 당시 대학 교수들의 봉급이 일반 사무원보다 낮다는 것을 알게 된 카네기는 대학 교수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1,500만 달러 규모의 연금을 설립하였다. 그 밖에도 카네기 공과대학, 현 카네기 멜론 대학 등에 3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였다. 그가 다른 부자들과 특별한 차이점이 있다면
일모작 인생에서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엄청난 부를 쌓은 후 이모작 인생에서 자신이 축적한 재산을 정말로 멋지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데 있다. 카네기는 1919년 8월 11일 84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나눠줬는데 그 규모가 전 재산의 90%에 이른다. 10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강철한 카네기는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특히 부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할 나위 없는 역할 모델로서 우뚝 서 있다. 물론 부자들에 의한 자선행위나 기부행위는 카네기 이전에도 존재하였다. 하지만 앤드류 카네기는 부자들이 자신이 축적한 부를 사회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도덕적 책무를 져야 하고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주장한 최초의 인물이었다. 부자인 채로 죽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강철한 카네기. 2005년 7월 공병호 경영연구소장. 이상으로 문계은행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듣고 보고 행동하는 하루하루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